자, 건축법 개론 제6강, 건축법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입니다.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이 가능할 거예요. 뭐냐? 지역지구, 말하자면 용도 지역지구란 말이 어디에서 등장했습니까? 국토계획법에 나온 것이죠. 국토계획법에서 전 국토를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로 구분해서 그 위에 올라가는 건물들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의 잠재적인 규격을 미리 결정해 줬죠. 그게 뭡니까?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그럼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규정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각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측정하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상세한 상황들,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 바로 이 6장이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라고 그러면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이 만나는 부분이 바로 이 건축법 6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바닥면적, 건축면적 이런 식으로 국토계획법과 연계되는 건물의 어떤 규격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쭉 다뤄지고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상세하고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법 제6장으로는 다 나오기 어렵고요. 역시 시행령이 많이 이제 포함됩니다. 또 특이하게 건축법 9장이 보면은 9장이 독립적인 장이 아니에요. 보칙이라고 해서 앞에 나와 있는 건축법의 내용들을 보강하는 어떤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보칙의 대부분의 내용이 주로 건축법 6장에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그런 여러 가지 용도 지역 지구와 만나는 그런 규정들, 그런 데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법 제6장을 할 때 이미 건축법 9장 내용과 함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강의 구성을 보면은 건축법 6장을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을 또 9장의 내용을 미리 끌어와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과 9장을 여러분들이 사실상 한꺼번에 진행하는 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첫째, 국토계획법과 연계되기 위한 주로 건폐율, 용적률 그런 것들과 관련된 법령 등 규정 등 다룬다. 그리고 둘째로는 또 일조와 관련된 규정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도시에서 건축물을 다루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건물과 건물의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 간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가장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적당한 간격을 둠으로써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적당한 햇볕과 바람이 들게 하기 위한 그런 규정들이 건축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조에 대한 규정들이 상당히 또 길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반부 국토계획법과의 연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후반부 일조 등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면 이제 6장이 마무리되고 6장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달려왔던 건축법의 거대한 막도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다. 뒤에 7, 8장이 남았지만 7, 8장 같은 경우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건축법이 다 끝나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 수업도 이제 종강을 하게 달리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생각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말했듯이 지역지구의 건축물, 용도지역지구, 국토계획법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54조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궁금했을 거예요.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얘기합니다. 또는 구역, 우리나라 조닝이 사실 세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죠. 용도지역, 지구, 구역. 그래서 용도지역은 use, 그 쓰임새에 대한 것들이고 용도지구는 그것들이 가져야 될 퀄리티, 질에 대한 것들이다. 그리고 구역이라는 건 성격은 좀 애매하지만 국가적이고 국토적인 어떤 전체적인 정책을 위해서 지정되는 특별한 목적의 영역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어쨌든 한 대지가 경우에 따라서는요 당연히 복잡한 상황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용도지역과 지구가 이렇게 경계가 서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기는 뭐 주거다 또는 상업이다. 흔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대지가 이 사이에 이렇게 경계에 위치한 경우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여의도 같은 경우 사실은 아파트가, 거기 있는 상당수의 아파트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에 있는 바람에 그것들이 재건축될 때 사실 우리나라가 크게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용도지역과 지구를 경계로 해서 대지들이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의 규정도 있고요. 건축법의 규정도 있어.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봅시다. 건축법에서는 간단해요. 건축법은 좀 간단하고 국토계획법에서 조금 규정이 복잡해집니다. 서로 다른 지역, 지구, 구역이 걸치는 경우 건축법에서는 간단해요. 과반이 속하는 대로 따라간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뭐 주거, 상업, 경계가 이렇게 돼 있었다. 과반 이상이죠. 이게 50% 이상 넘어가죠? 그럼 주거를 따르면 되는 거야.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적인 규정에 있어서는 주거용 건물, 주거지역에 올라가는 건물로서의 규정을 따르면 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데 방화지구의 일부 걸치면, 방화지구라는 것들은 어떤 특별한 퀄리티나 펑션에 대한 거라고 그러죠. 불이 잘 날 만한 구역이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게 내화구조라든가 불연 재료를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다. 그럼 방화지구의 일부 걸치면 어떻게 되느냐? 방화지구는 용도랑 관련 없죠. 다만 방화지구에 걸치면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봅시다. 자, 요런 식으로 방화지구가 지나가. 그러니까 주거지역하고는 뭐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건 방화라는 것들의 기능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용도는 그대로 주거예요. 요만큼만 겹쳐졌어, 방화지구가. 그리고 방화지구는 이렇게 다른 지역이 주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살짝 스쳐 지나가고 있어. 그런 경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규정을 일단 무시하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시장이나 뭐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불이라는 것들이요. 여기 막 불이 나. 불이 나는데 주거지역 살짝만 스친다고 해서 거기는 살짝만 불 내고 맙니까? 아니죠. 불은 번져갈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방화지구에 걸치면 걸쳐있는 대지 전체를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규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런 경우에 사실 뭐냐면 이 전체가 그럼 방화지구가 그냥 되는 셈이네. 이렇게. 방화지구가 원래는 이렇게 갔었는데 요 대지까지도 그냥 방화지구에 포함된 셈이야. 얼떨결에. 방화지구는 한마디로 뭐 이런 말하면 좀 웃기지만 깡패다. 조금만 건드려도 다 책임을 져야 되더란 얘기죠. 이제 이번에는 녹지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다. 녹지지역. 녹지는 뭐 불나거나 위험한 건 아니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녹지지역이란 것도 어떤 특성이 있어요. 녹지를 갖다가 보존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그럼 여기까지 다 개발해버려도 상관없을까? 녹지가 훼손되는데. 그래서 녹지지역은 어떻게 되냐. 녹지지역은 보존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얘가 주거지역을 다 잡아먹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이 부분까지도 녹지지역으로서 보존될 수 있도록 녹지지역에 맞게 이 사람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녹지지역이라고 개발 안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하지만 요 녹지지역에 스치면은 그 스치는 그 부분만큼은 녹지지역에 맞게 개발을 해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개발을 최소한으로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지 면적이 요만큼으로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녹지지역에 걸치면 각각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녹지지역에 걸친 부분들은 따로 녹지지역으로 보존하고 나머지만 대지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야. 그럼 또 이제 호기심 많은 사람들, 방화, 녹지지구가 서로 겹쳐지면 어떻게 되냐? 누가 더 세냐? 세기는 당연히 방화지구가 세겠죠. 이거는 불 나고 안 나고 사람들이 위험하냐 안 하냐의 문제니까. 방화지구랑 예를 들어서 녹지지구가 이렇게 겹쳤다. 그럼 그 녹지지구에 있는 대지까지도 다 방화지구에 영향을 받는다. 방화지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간단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는 그럼 그것 어떻게 다루냐? 건축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토계획법은 어떻습니까? 건축물이 올라가기 이전 상태에서의 토지 부분을 다루고 있죠. 토지 이용을 다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이 올라가기 이전에 이미 용도 지역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 거기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규정처럼 과반수를 따라갑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용도 지역별로 따로 결정이 되는 거야. 다만 건축법에 대한 규정은 과반수 되는 것만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근데 이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에서 그럼 한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경계에 위치할 때 마찬가지 경우에요. 자, 이때는 그런데 면적에 대한 규정이 있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이 이렇게 간섭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국토계획법의 규정이 다시 또 여기 따라온 겁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작은 갈라지 부분에 생기는 작은 면적들이 있겠죠. 그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냐 초과됐냐를 가지고 따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자, 내 대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350이다. 작은 부분도 35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얘가 어떻게 된다? 충분히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충분히 커. 그럼 어떻게 된다? 각각의 면적에 따로 용도 지역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용도 지역은 여기 있는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이 그대로 적용되고요. 여기는 여기의 용도 지역의 용적률 건폐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마디로 따로따로 개발하라는 얘기죠. 그 경우는. 그 작은 면적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하지만 자, 요 부분이 한 뭐 200밖에 안 된다. 작은 면적이면 어차피 전체를 하나로 개발해야 되지 요 짜투리만 따로 개발하게 하기는 미안하잖아.
330이 넘으면은 요거까지 거 요 부분 따로 개발해 도 상관없는데, 요 짜투리 땅도 여기 개발하고 여기 또 다른 용적률 건폐율로 따로 개발하라 이렇게 하긴 좀 번거롭고 미안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용적률 건폐율을 큰 데다 맞춰줄 수도 없고 어떤 식으로 할까? 그래서 머리를 써보니까 전체를 가중평균하라 라고 돼 있어요. 가중평균이 뭔 얘기인가? 여기 그림을 보면 쉽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A 경우가 있어요. 3종 일반과 일반 상업이 이제 그리고 용도 지역 경계가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봤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의 대지야. 건축법은 간단해요. 건축법 문제가 될 거 없어. 건축법상으로 뭐 따라가면 됩니까? 여기 건축법은 뭐에 해당하는 건축법을 적용시켜 주면 되겠어요? 당연히 과반 이상. 여기는 일반 주거, 여기는 일반 상업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아직은 안 배웠고 뒤에 나오겠지만 건축법에서 용도 지역 지구별로 규정을 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용도 지역 지구를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만 지정할 뿐 거기에 올라가는 또 건축적인 규정은 건축법에 맡겨놓고 있어요. 근데 건축법에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이 뭐냐? 아까 뒤에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1조 조건에 대한 법이에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충분한 햇볕이 들게 하기 위해서 건물의 간격을 띈다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높낮이를 조정하게 하는 법령이 있어요. 1조 조건에 대한 법이다. 특별히 내 건물보다 북쪽 방향에 있어서 내가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정을 상세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정북 방향 1조 조건이라고 그래요. 요건 뭐냐? 당연히 건축법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용적률 건폐율은 어디서 규정된다? 이거는 이제 국토계획법에 적용된다. 왜 두 가지 질문을 써놨는지 알겠죠? 밑에 1조 조건은 건축법 기준입니다. 위에 용적률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지 같은 경우도 용적률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따라가고 1조 조건은 건축법에 따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건축법상으로 얘는 일반 주거, 일반 상업이에요. 그럼 1조 조건이 그럼 적용되냐 안 되느냐?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정북 방향 1조 조건은요. 상업지역에는 적용이 안 돼요. 일반 주거, 준주거 이런 주거지역에만 돼요. 일반 주거, 준주거. 그럼 어떻게 되냐? 요 건축법 조건은 1조 조건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1조 조건은 전체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전체 대지에 대해서 1조 조건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상으로 얘네는 3종 일반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과반 넘어갔다 일반 상업이죠. 건축법상으로는 과반수 이상에 몰아준다라고 그랬어요. 일반 상업 같은 경우는 1조 조건에 면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정북 방향 건물을 위해서 간격을 띄워주거나 건물의 높이를 낮추거나 그래야 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상업지역이니까. 얘는 묻어있지만 얘는 그때는 더 이상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건축법상에서는. 아시겠습니까? 건축법은 간단합니다. 과반 이상 몰아줘서 과반 이상 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법상의 규정만 적용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국토계획법으로 가봅시다. 국토계획법은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330m 제곱 이하냐 이상이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걸 보면 어떻습니까?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죠. 초과하는 경우는 그 조그만 면적도 충분히 크다라고 인식해요. 충분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경우는 이 지역은 일반 상업용도 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따라가고 주거지역은 또 주거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따로따로 규정하라. 별도의 용도 지역으로 개발하라 이런 얘기예요. 작은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개발입니다. 따로따로 개발. 사실상 하나의 개발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건물이라는 것이죠. 물론 뭐 가능한 방법도 있겠죠. 뒤에 나올 맞벽 건축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건물 한 덩어리로 올릴 수도 있겠죠. 일반 주거에 있는 부분은 용적률 건폐율을 3종 일반에 맞추고 이쪽에 넘어와 있는 부분의 건물은 일반 상업에 맞춰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상업지역에 있는 면적만 넓어지는 뭐 이런 건물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상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건폐율이 따로따로 적용돼야 된다. 대지의 분할 경계선별로. 자, 이 경우는 330m 이하죠. 이 경우는 얘가 약간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랑 용적률 건폐율을 가중평균을 매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중평균. 가중평균이라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일단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어떻게 됩니까? 건폐율 같은 경우는 얼마였더라? 70, 80, 90이죠. 80%. 그 다음에 용적률 같은 경우는 1300이었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종이면 어떻습니까? 건폐율 60, 60, 50으로 줄어든다 그러죠. 50, 1, 2, 3종에서 50. 용적률 같은 경우는 3종이래 봤자 상업지역하고는 차이가 커요. 300이죠. 300. 1300과 300 사이의 가중평균이다.
근데 그러면 가중평균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 면적 비율로 평균을 내면 된다는 얘기죠. 가중평균 A는 어떻게 되겠어요? 1300의 비율이 7대3이니까 0.7 곱하면 되겠죠. 더하기 300짜리는 나머지 0.3만큼. 자, 저는 암산이 되는데 비비비비비 해보니까 이게 또 마침 제가 딱 맞아 떨어지려고 그런 건 아닌데 딱 1000%가 나오네. 1000%. 자, 용적률 규정이 1000%인 용도 지역이 있어요? 없죠. 용도 지역 지구 중에는 없어. 그런데 그래서 가중평균으로 내보니까 1000%라는 굉장히 특이한 용적률이 결정이 됐죠. 용적률 1000%라는 제3의 용도 지역이 탄생이나 다름없더란 얘기지. 그 다음에 맞벽 건축과 연결 복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법을 공부하다 보면 심지어는 시험을 보면서도 못 내기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맞벽 건축과 연결 복도. 벽을 맞닿아서 뭐 어쩐다는 얘기인지, 연결 복도는 건물에 다 연결되는 복도가 있지. 이 경우는 뭐냐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건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결 복도라는 건 뭐예요? 건물과 건물이 서로 간에 브릿지나 아니면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럼 건축법에서는 맞벽 건축과 연결 복도를 어떻게 볼까? 옛날엔 금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건축법 자체가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 왜냐? 아까 인동간격 얘기했었죠. 보세요. 자, 건물이 두 개가 나란히 남북으로 있다. 그리고 태양이 여기 떴다. 태양의 일조를 받아요. 그럼 그림자가 이렇게 지죠? 뒤에 건물이 그림자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간격 D를 충분히 벌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건축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많이 떼세요라고 하면 그냥 펴놔버리는 거야. 뭐 화재 위험도 적고요. 일조의 어떤 피해도 적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도시의 활기가 줄어들고 공간이 많이 비효율적으로 낭비가 되더란 얘기죠. 그리고 도시의 미관도 썩 좋지가 않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뒤에 보면 유럽 도시 보세요, 여러분. 유럽 도시. 유럽 도시의 아름다움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디테일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은 건물의 양식이나 형식으로 보세요. 다 똑같아. 똑같죠. 하지만 디테일에서 다르면서 우리 타이폴로지, 도시 설계로 시간에 타이폴로지에서 얘기를 했지만 디테일에서 변형을 일으키면서 연속적인 평면을 만들어. 자, 이런 연속적인 파사드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건물이 붙어 있어. 사이에 조금의 틈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속적인 평면, 연속적인 파사드를 만드니까 그게 우리에게 일종의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거야.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는 볼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란 얘기죠. 하나의 거대한 조각품으로 다가오더란 얘기지. 근데 우리나라 건물 어떻습니까? 상가 지나가면 자, 요런 건물, 옆에 요런 건물, 요런 건물, 요런 건물 사이사이 어떻게 간격 엄청 많지? 근데 요 간격이 어떻던가요? 요 안에 뭐가 있던가요? 요 안에 무슨 장작 쌓아놓고 기자재 쌓아놓고 쓰레기 누가 버려놓고 막 이러고 있어.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갔더니만 어떤 빈민한 분이 여기다 슬레이트 지붕을 얹어놓고 요 밑에 또 사람이 기거를 하고 있더란 얘기지. 지방도시 가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고 이런 건물은 안 생길까? 기본적으로는요, 건축법이 이런 경우만을 허용을 해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한 일조 문제 때문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햇볕이 들게 하기 위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간격을 띄우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조 문제고요. 앞에 우리가 배웠지만 대지 안에 공지라는 것도 있어요. 대지 안에 공지. 대지 안에 공지라는 건 뭐냐면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건물을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지을 수 없다는 얘기야.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대지 경계에서 딱 붙여서 지으면은 그 옆에 있는 개발이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집이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바로 앞에 옆에 건물이 붙어 있네.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6m 이하에서 이렇게 경계선으로부터 떼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건물이 사실 이렇게밖에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만큼 경계가 생기더란 얘기야. 그게 바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에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건축법상의 조건이 들어가면 이런 건물 가능하겠어요? 안 되지. 일조 때문에도 안 되고 대지 안의 공지 때문에도 안 되고 도시의 경관이라든가 공간의 쓰임새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꼭 좋은 게 아니더란 얘기지. 이게 또 좋을 때가 많더란 얘기지.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건물 하나가 불타면 모조리 또 불을 번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든가.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겁내서 예를 들어서 도시를 설계하는 방법들이 아예 획일화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들이 이제 우리나라 건축법에도 생기게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맞벽 건축이란 건 뭐냐? 건물을 이렇게 붙여서 지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연결복도라는 건 뭐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는 공간, 코리도를 넣을 수 있게 하는 것. 실내 복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장려하는 처지가 됐어. 재난의 위험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화 구조, 불연 재료, 창문 설치, 방화문 이런 것들은 철저히 갖춰야 됩니다. 그런 한도 내에서 맞벽 건축 연결 복도를 설치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려고 그럴까 안 그럴까? 여러분이 건물주야. 옆에 있는 갑돌이 내 건물하고 당신 건물하고 붙여서 지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게 쉽게 수긍이 갈까 안 갈까? 안 가죠. 모르는 사람하고 등을 닫고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는 거 그게 웃기잖아. 옆 사람이 내 건물에 찰싹 붙어서 짓겠대. 일단은 싫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것들이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맞벽 건축을 싫어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축법에서 그래서 규제를 완화를 해줘야 되겠죠. 자, 맞벽 건축하면 이런 거 다 이렇게 완화해 줄 테니까 맞벽 건축을 되도록 하도록 하세요. 연결 복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맞벽 건축이란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유럽의 경우처럼 이렇게 건물이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만 맞벽 건축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맞벽 건축으로 본다라는 거야. 자, 대지 A가 있고요. 대지 B가 있어. 그럼 자, 50cm 경계선이 있겠죠. 이렇게 50cm 경계선. 거기까지만 건물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게 맞벽 건축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될까? 최대로 한다라고 1m까지도 간격이 있겠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1m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건축법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맞벽 건축으로 또 본다는 얘기야. 조금 이건 어색하죠. 붙이려면 아예 붙여야지 뭐 1m를 뗀 것도 맞벽 건축으로 보겠다 뭐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맞벽 건축이란 거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예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50cm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양 건물이 다 떨어뜨리면 1m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도를 연결하는 것들.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 이용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사실 굉장히 좋잖아요. 어디 가면 그런 거 많이 보고 있습니까? 홍콩 같은 데를 여행 가면요.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다 연결된 것 같아요. 오버브리지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건물이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재밌어. 지상으로도 가고 뭐 한 2, 3층 상층부로도 오버브리지로 연결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장려하는 법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맞벽 건축과 연결 복도는 주로 어디서 하게 해줄까? 당연히 상업지역 같은 데서 많이 하게 해주겠죠. 보행자들의 동선을 이렇게 좀 더 늘리고 강화하고 도시를 경험하는 활기를 이렇게 돌리게 하고 그런 동선들을 많이 연결하는 것들. 또 우리 상업지역에서 건물들이 연속적인 파사드를 이루면은 유럽과 같은 또 그런 경관이 탄생할 수 있잖아요. 주거지역도 포함되네? 그리고 도시 미관 지구, 도시 미관을 위해서 특별히 맞벽 건축을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한옥도 원래 우리 기본적인 한옥은 맞벽 건축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옆집하고 이 집하고 다 이렇게 담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요새 새롭게 나오는 한옥 같은 경우는 또 경우에 따라서 맞벽 건축을 이렇게 유도하기도 해요. 또 그리고 이제 8장에 나오겠지만 건축협정구역. 건축협정구역은 한 지역이나 한 동네에서 그들이 서로 협정을 해서 원하기만 하면은 별의별 형태의 건물들, 건축들을 다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죄다 맞벽 건축을 우리는 그냥 하기로 결정했다 하면은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것들이 건축협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로 이런 데서 맞벽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연결 복도나 연결 통로 같은 경우는 방화 관련된 규정이 좀 강화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연결 통로를 건축하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가 각각 이런 경우다. 대지와 대지의 관계에서 있는 일이에요. 건물 내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처럼 이렇게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맞벽 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도시 경관은 좀 탄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건물들이 몇 개의 건물인지 모르겠어요. 한 두세 개의 건물들이 이렇게 연속으로 돼서 하나의 연속적인 파사드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연속적인 파사드를 이루면서 건물의 각각의 전면부는 따로따로 다 설계하면 그것도 웃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창틀의 높이라든가 건물의 파사드의 어떤 분절이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코드를 맞춰줘야지 맞벽 건축을 하는 의미가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주택과 주택도 이렇게 맞벽 건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 두 집이 어느 정도 같은 공동체라는 인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주거 양식 자체가 옆집과 붙어 있는 거를 극히거리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주거 지역에서 맞벽 건축이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용도 지역 지구에서 건축법으로 떨어지는 규정인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오고 있네요. 건폐율 규정 자체는 여러분 이제 마르고 닳도록 외워서 알죠? 대지 면적분에 그다음에 올라가는 건 뭐다? 건물의 요건 뭐라 그래요? 이거는 건물의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건축 면적.
그래서 건축 면적은 말하자면 건물이라는 거인이 서 있으면 거인의 발바닥 면적이죠. 발바닥 면적. 영어 단어로는 뭐 빌딩 푸티지라고도 그래요. 빌딩 푸티지. 건물의 발자국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발자국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건축적으로는 조금 틀리긴 해요. 자, 뒤에 보칙을 다루면서 건폐율에 올라가는 건축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텐데, 직각 큐비컬하게 내려오는 매수면은 문제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옥상의 면적이나 건축 면적이나 똑같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축 설계 시키면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런다고.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오다가 한 층 옆 동네로 이사 가버렸네. 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다 이게 올라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러면 건축 면적이 요것만 있을까? 땅바닥에 발바닥을 붙이고 있는 면적은 요거밖에 안 돼요.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건물이 이렇게 생겼더란 얘기야. 그럼 요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걸까? 건축 면적에서 제하는 걸까? 포함하는 걸까? 자, 그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 면적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평, 투영 면적이에요. 투영의 면적이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해서 위에서 레이저 광선을 막 쏘는 거야. 이렇게 레이저 광선을 쏴가지고 밑에 그림자가 지잖아요. 이렇게 그림자 부분의 면적이 투영 면적인 거야. 한마디로 몇 층이 튀어나와서 그런 부분들도 위에서 투영을 시키면 그림자가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그림자가 져버린다고. 이렇게 수평 투영 면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전체가 건축 면적으로 산정되더란 얘기입니다. 필로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다리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럼 이게 다리 면적 4개 요것만 건폐 면적이겠어요? 요것만? 아니지. 전체 건물의 투영한 면적이 다 건축 면적으로 올라가겠지. 어떤 식으로 건축 면적을 산정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복잡한 규정은 뒤에 조금 더 다룰 테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다? 수평 투영 면적이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적률은 층층이 쌓아 올린 면적을 다 더해서 그거를 대지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층층이를 갖다가 재는 면적을 그러면 건축법에서 뭐라 그러냐? 걔는 또 바닥 면적이라고 그래.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란 건 뭐냐? 건물 전체의 건축 면적이 아니에요. 각 층별로 층의 바닥 면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층별로 생긴 게 다 다를 거 아니야. 작은 층, 큰 층, 튀어나온 층, 뭐 올록볼록한 층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별도로 면적을 다 잰 다음에 그거를 대지 면적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 50이 4개, 5 곱하기 4, 200. 그게 대지 면적 100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럼 2배가 되죠. 200%가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 다만 여기서도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 바닥 면적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베란다나 이런 거 튀어나올 거 어쩔 거, 또 뭡니까? 지하층이나 이런 거 어쩔 거. 지하층 규정은 여러분 알고 있죠 이미.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으로는 산정되는데 용적률 계산할 땐 또 제외가 돼요. 그런 것들 보칙에 나오니까 보칙이 설명할게요. 지금 일단은 여러분 머리 복잡해지니까 용적률은 일단 전체 바닥 면적의 합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준 거다. 바닥 면적이란 건 뭐냐? 층층마다 있는 그 층별의 면적, 최대 면적을 얘기한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둡시다. 그리고 건폐율은 뭐냐? 대지 면적분의 뭐다? 수평 투영 면적인 건축 면적. 용적률은 뭐다?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연면적이라는 거는 건물의 층층이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둡시다. 연면적은 시그마 치고 바닥 면적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종합적으로 그림 하나에 넣어 봤어요. 아까 있는 그림들은 지하층이 안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지하층까지 넣어서 해놨는데, 자, 제가 이 그림 통해서 잘 설명해 놨어요. 보세요. 일단 대지 면적 1000이고 건폐율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건폐율 딱히 수평 투영 면적이 층별 바닥 면적이랑 다를 거 없죠. 그러니까 200이야. 1000분의 200이니까 20%가 되겠죠. 0.2 또는 20% 건폐율 딱 나와. 용적률을 보니까 연면적은 어떻게 돼? 200짜리가 몇 개 있어요? 지상으로 4개, 지하로 2개가 있죠. 연면적 같은 경우는요, 전체가 6개 곱하기 200개가 있는 거야. 연면적은. 그러니까 1200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된다. 용적률 같은 경우는 지하 면적을 넣는다, 안 넣는다? 용적률에선 지하 면적을 넣지 않습니다. 층수에도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연면적은 1200이라고는 하나,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1000분의, 자, 지하는 빼버리기 때문에 200 곱하기 4만 계산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800만 올라가더란 얘기야. 지하층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연면적에선 계산되는데 왜 용적률에는 안 넣느냐? 그건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용적률이라는 지표 자체가 왜 만들어졌냐면, 땅 위로 건물이 얼마나 많은 볼륨들이 땅 위로 튀어나와 있나, 그거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용적률이라는 그 지표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땅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고 지하 막 100층을 만들어 지상에는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어. 그럼 용적률을 가지고 도시의 형상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용적률은 지상에 올라가 있는 볼륨을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는 건 부득이하게 생략을 했다라고 그냥 저는 이해를 해요. 그게 아마 맞는 이해일 거야. 또 제외되는 것들이 지하층뿐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 지상의 주차장. 지상의 주차장이 또 뭐 지붕도 없고 그런데 여기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지상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지붕하고 기둥을 이렇게 건축물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나 보죠. 자, 그런 경우도 용적률에서 빼줍니다.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고층 건물, 준초고층 건물에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어떻게 됩니까? 방화나 재난 대비해서 강화된 층을 하나씩 만든다라고 그랬죠. 피난안전구역 설치하는 것들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선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 층을 통째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화 설비를 넣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너무하다 생각돼서 건축법에서 용적률에서는 빼줍니다. 피난안전구역 만든 거는 용적률에서 빼줄게. 그러면 뺀 용적률만큼 어떻게 돼요? 위에다 더 올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개 층을 뺐다 그러면 2개 층을 위에다 더 올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이라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대피인데 대비로 잘못했네. 고층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대피 공간이 필요한 이런 경사지붕인 경우들이 있어요. 경사지붕인 경우 사람들이 이 위에 올라가서 헬기를 기다릴 수는 없지. 그러면 액션 영화가 되는 거지 진짜. 그럴 수는 없고 사람들이 그 경우에는 경사지붕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가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대피 공간이기 때문에 피난 안전구역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요 면적,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면적, 그것도 용적률의 한 층으로 안 넣어도 돼. 그거 빼버려. 이렇게 해주더란 얘기지. 주차편이나 아니면 피난, 재난과 관련해서 대피하는 공간, 이런 쪽의 종류의 공간들은 용적률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건축주가 손해를 보진 않도록, 손해보지 않아야지 또 이런 시설들을 부지런히 자기가 만들 거 아니야. 그렇게 돼 있더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연면적 자체는 지하층도 오케이. 하지만 용적률에 올리는 연면적은 지상층만 올라감. 자, 그 다음에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는 조건입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 뒤에 바로 보면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법에 의해서 다음 면적 미만의 분할은 제한한다. 자, 대지의 분할 같은 경우도요. 이것도 국토계획법의 규정도 있고요. 건축법의 규정도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국토계획법의 규정은 뭐에 있었어요? 자, 개발행위허가라는 게 있었죠.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라는 건 뭐냐? 기존의 어떤 건축행위뿐 아니라 토지를 분할하거나 땅을 쌓거나 땅을 깎거나 그 위에다 물건을 올려놓거나 이런 것들도 다 6대 개발행위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허가 대상으로 놓는다. 그런 것들이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였죠. 하지만 건축물이 일단 위에 올라가 있으면요. 그거는 이제 건축법의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의 대지면은 그때는 국토계획법이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의 대상이 돼요.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둘이가 서로 간에 반대된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경우예요.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법상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것들도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2개로 끊어가지고 서로 따로따로 개발해. 이것도 뭡니까?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대지를 분할한다? 그 경우도 어쨌든 개발행위 허가는 아니지만 건축법상에서 이제 제한을 한 경우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어떤 걸 제한하겠어요? 건축법은 너무 잘게 쪼개는 거를 제한합니다. 60제곱미터 여러분 감이 잘 안 올 텐데 60제곱미터면 얼마나 되려나 한 10여 평밖에 안 되죠. 땅바닥 면적이 10여 평이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 집은 진짜로 뭐 조그마한 창고 건물 하나? 심지어 개집 같은 거 하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가 자잘한 개집만한 건물로 땅들이 나눠가지고 개집만한 건물이 그냥 도시를 꽉 채운다. 얼마나 볼만하겠습니까? 아니죠. 건축법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적당한 크기의 건물이 또 발생하게 하는 것들도 건축법이 또 만들어야 되는 환경이란 얘기야. 또 그리고 잘게 쪼개는 경우 어떤 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부동산, 건축, 개발 이런 쪽에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토지 분할을 국토계획법 차원이든 아니면 건축법 차원이든 마음대로 분할하게 하면요. 그걸 가지고 별의별 일을 다 해요. 알박기라는 거 여러 들어보셨죠? 거대한 개발지구 안에 심지어 한 평짜리 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또 한가운데 있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여기다 한 평을 샀을까? 아니죠.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한 평을 딱 사놓고 나중에 이 개발되게 된다? 그럼 나의 땅 가운데인데 내 땅 빼버릴 수 없지? 도로도 지나가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알박기 해놓고 나중에 비싼 값을 팔겠다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요 한 평짜리를 따로 개발하면 자, 한 평 위에 진짜 계집 하나 올라가고 거기다 우리 집 강아지 갖다가 놓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도시 한가운데 떡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도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도 지나치게 면적을 상세하게 조그맣게 분할하는 건 제한하고 있다. 보면은 다음 면적 미만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지정이 없거나 주거지역이면 60입니다. 일단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상업지역은 당연히 커지죠. 건물들이 큰 덩어리가 되니까. 공업지역도 커 60, 150, 150, 200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작은 면적의 대지 출현을 제한한다. 이렇게 규정이 건축법상 되어 있지만 그 규모 내에서 조례로 정한 각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서 뭐 또 이거를 상세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지를 분할하는데 요 면적 이하로 분할하는 것도 안 되지만 당연히 분할해놓고 나니까 대지와 도로, 용적률, 건폐율, 대지 안의 규정 이런 것들이 안 맞아. 그러면 이런 경우도 그렇게 분할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4m 이상이라고 쳐봐요. 뭐 4m니까 자 대지를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이런 어떤 땅이 하나 있어. 여기를 갖다가 뭐 한 100이라고 해볼까요? 100m.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한 100m라고 쳐봐요. 근데 내가 분할을 했어. 분할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요렇게 분할을 했어. 그래서 요런 대지를 하나 내가 만들려고 그래. 근데 요 폭이 불과 1m에 불과해. 그런데 요 면적 얼마입니까? 요 면적? 1 곱하기 100이니까 요 자체는 100제곱미터야. 뒤에 보니까 60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그 미만이 아니니까 분할 가능하죠?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게 분할해 놓고 나면은 자 도로와 접하는 요 폭이 얼마가 됩니까? 1m죠 결국 그것도. 네 4m 도로와 접하는 폭 얼마가 돼야 된다? 2m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지 같은 경우는 분할 면적은 만족했지만 대지와 도로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1m면은 당장 뭐가 안 되겠어요? 대지 안에 공지라는 것들도 적용 안 될 거 아니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한 뭐 심지어 많게는 6m까지 뛰어야 되는데 뛸 자리도 없잖아. 건물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맞춰야 된다. 그런 한도 내에서만 대지를 분할할 수가 있다. 하지만 건축물이 없는 대지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법의 대상이 돼서 역시 개발행위 허가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완벽하게 이해한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 예외가 있다. 예외. 건축협정 제8장 건축협정인데 건축협정이 말하자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 건축법상 각이 안 나오는 형태의 희한한 개발이라도 또 그런 것들이 창의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온 맞벽 건축만 하더라도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자 건물 두 개가 원래는 이렇게 설계가 됐어야 될 것들인데 이렇게 이걸 설계하면은 자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지금 이런 경우 외부 공간들이 다 짜투리에 불과하잖아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는 건물 사이의 음영이기 때문에 이런 데 다 버려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맞벽 건축을 해버리면 당연히 각각 큰 외부 공간을 둘 수 있고 또는 심지어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냥 건물을 한쪽에 몰아서 지어. 그 다음에 이만큼을 외부 방장으로 개발해.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건축협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협정에는 대지의 경계라든가 또는 필지의 규모라든가 또는 건물을 붙이고 말고 이런 것들을 좀 비교적 자유롭게 풀어줘서 좀 더 창의적이고 또 지역 재생하는데 좀 더 원활한 형태의 건축물이 나오게 도와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건축협정이라는 것들이. 자, 건축협정이란 건 뭐냐? 그래서 그런 어떤 희한한 상황에 다 일종의 유연성을 두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이 제한된 이런 사례 같은 경우도 건축협정에 따라서 만족된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결정됐다라고 그러면 제한 면적 미만의 분할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나와 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완전히 되는 건 아닌데 건축협정 구역 내에 있는 두 건물이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분할도 가능해.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농업토지, 임업토지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토지들이 굉장히 생긴 것들이 못생긴 애들이 많아요. 막 이렇게 생긴 토지들이 많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정규적으로 딱딱 나눠져 있지 않으면 이게 건물 개발이 어렵잖아. 도로 놓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려면 전면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돼요. 전면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도 그냥 옆집과 우리 집 간의 건축협정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런 케이스라는 거야. 원래 생긴 형상대로만 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물들이 괴상하게 돼 있고 이 사이는 굉장히 협곡과 같은 괴상한 공간이 나오게 되죠. 근데 건축협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대지 분할을 이렇게 했어.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면적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분할을 해서 옆집 대지에다가 허용을 하고 나는 우리 집 대지에다가 또 일부러 갖고 오고 해서 이렇게 경계선을 대지 분할을 통해서 정리를 했어.
그럼 이런 식으로 개발이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분할한 것들이 6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분할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한 개발이 가능했죠.